음, 이거 아까 내가 그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던 거 세상에 여기에 있네. 알겠니? 그게 만기 더하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3년이라는 이 긴 시간에 시작하는 날이 일요일이다.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었어.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주 어렵고도 이제 또 길고 분량도 많은 강의를 이제 수강을 했는데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 이거는 말입니다. 음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그걸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 수표의 특징. 뭐 이거 물어보는 거는 알고 있지. 그지. 수표에는 만기가 요건이 아니다. 써봤자 무익적 기재다. 그리고 수표는 꼭 을의 이름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쓰면 쓴 대로 을의 이름을 쓴 대로 유익으로 효력은 있지만 꼭은 아니다. 이거는 뭔가 을이라고 이름을 쓰는 이 부분을 공란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걸 무기명수표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이 공란에다가 소지인이라고 글자를 쓰면 그건 무기명하고 똑같은 거지. 소지인 출급식. 이런 거는 말입니다. 을이 굳이 이걸 배설을 할 필요 없이 을이 병에게 넘길 때 잉크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훌러덩 교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을이 도장을 찍고 병에게 이런 식으로 배설을 했다. 그러면 매를 버는 행동을 한 거야. 알겠나? 이거는 의미가 뭘까? 이거는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 따라서 을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된다? 물어주를 상환 의무를 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아래쪽에 여러분이 두 줄이 아니고 넉 줄 작은 글자 빨리 읽어. 이거는 꼭 이제부터는 배설을 해야 넘어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원래 모양 그대로 무기명식이나 소진출급식은 설령 뒤에 누군가 을이나 홍길동 따위의 놈들이 이런 매를 버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그냥 단순 교부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뭐 배서 연속에 따라서 소진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기명 수표 이런 데다가 배설을 했다고 그게 지시식 수표로 바뀌는 건 아니다. 뭐 요 내용을 또 못 알아먹을까봐 또 한 번 더 써서 요거 빨리 석줄 읽어. 그 다음에 이게 사운드가 제대로 문제가 없는 건가 들리는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외부에 워낙 시끄러운 시위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저 바깥의 소리하고 이 마이크 소리가 지금 헷갈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 어, 여기에 이제 조금 까다로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자. 원래 갑이 도장을 찍고 을의 이름을 쓰지 않고 공란으로 무기명식 혹은 소진 출급식 이렇게 넘겼단 말이야. 이러면 이걸 을이 또다시 병에게 넘길 때는 훌러덩 교부만 해버리면 되는데 매를 버는 행동으로 을이 뒷면에 을이 도장을 찍고 병에게 배설을 한다라는 쓸데없는 배설을 했어. 원래 그러면 매를 버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을은 어떤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을 상환 의무를 지는 거야. 문제는 뭔가 하면 을이 병에게 쓸데없이 배설을 뒷면에다가 한 시점이
우유가 썩은 뒤에 병에게 이 수표를 배설을 했다며. 뭐를 했다는 거지? 쓸데없이 매를 버는 행동인 배설을 무기명식 소진 출급식 수표 뒷면에다가 을이 분명히 배설을 하긴 했는데 그게 기한 후에 배설을 했다면, 그러면 후배설라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병은 인선상의 보호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병은 을에게 물어내라라는 말을 못하는 거고, 썩은 우유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말이야. 이런데 반대로 매를 번다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면 을은 병에게 물어내야 한다. 그치? 상환의 물을 진다는 식으로 결론이 될 건데, 쉽게 말해서 을도 잘못이 있고 병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 을의 잘못은 매를 버는 행동을 했다는 잘못인 거고, 병의 잘못은 우유가 썩은 뒤에 후 배설을 받았다는 게 병의 잘못인데,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걸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 이럴 때 조금 더 크게 잘못한 건 썩은 우유, 썩은 수표를 마셨다는 병의 잘못이 더 큰 잘못입니다. 뭔 말인지 알았나? 이건 의미가 뭐지? 아무리 을이 매를 버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배서에 해당한다면 그럴 때는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져줄 필요가 없다. 알겠냐? 이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어음에서의 후배서, 기한 후배서는 A 후 또는 B 후 시자 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 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외웠잖아. 그런데 어음과 달리 수표에서는 딱 한 가지만 물어봐. 이것만 암기한다. 이거 외에는 지난 60년간 나온 게 없다. 알겠니? 어머의 후배서는 우리가 완전히 바삭하게 그림같이 외웠지만 수표의 후배서는 10일이 지난 뒤에 배설하면 수표는 썩은 수표야. 알겠니?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한다. 얘들아, 니들 지금 계속해서 민트 보이는 거 지금 제대로 날리고 있어야 돼.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넘기자마자 거대한 민트 또 빨리 날려버리고,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어디에다가 배설을 하면 매를 번 것이다 그런데 혁궁쌤이 기억이 안 나네. 어디에다가 배설을 하면 낙서를 한 것,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어디였지? 모르겠다. 알았어. 알겠나? 매를 버는 것은 뭐고 낙서한 것은 뭐니 시장. 매를 버는 것은 무기명식 수표 혹은 소진 출급식 수표에 배설하는 게 매를 번 거고, 그때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는 거고, 하지만 어디에다가 배설하면 낙서를 한 거라고? 배서 금지 어음 뒤에 배설을 한 건 6대 효력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낙서를 한 거고, 이때는 상환의 의무를 안 지는 거. 알겠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필기를 할까? 이때 을은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요거 이제 개념이 실전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이거는 말입니다. 어음과 달리 그게 수표는 신용증권으로 유예증권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어음은 뭐 나중에 만기를 뭐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 6개월 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수표는 무조건 발행하고 열흘 안에 모든 결제가 끝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수표다 이런 뜻이야. 이러니까 길게 쓰이는 걸 방지하려는 조문들이 여러 군데 있다.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먼저 어쨌든 일단 수표는 10일 안에 끝나야 한다. 지급제시 기간이 발행일 더하기 10일이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요거 여러분 꼭 써줘야 돼.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4월 26일이 만기다. 이러면 쓰지마. 4월 26일이 만기라 그러면 그때는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은 언제일까? 그게 열흘인데 10일인데 초일은 빼거든. 시작하는 날은 불산입하거든. 만기라고 했나? 좀 전에 4월 26일 날 수표가 발행되었다. 엉뚱한 소리를 잘못했네. 예, 이랬을 때 4월 26일 날 수표가 발행이 되었다면 발행일 더하기 10일이 지급 제시 기간인데 이거를 여러분 세물할 때는 무조건 아주 어릴 때 유딩 또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 조금 전에 뭐는 뺀다고? 시작하는 날 발행일인 4월 26일은 빼고 시작 4월 27, 28, 29, 30 그 다음에 5월 1, 2, 3, 4, 5, 6일 이렇게 되지. 5월 6일 날 자정이 이게 지급 제시 기간이 끝나는 거야. 뭐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거 꼽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머릿속으로 하지마. 그러면 무조건 실수하니까 무조건 손가락으로 계산을 한다.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이런 걸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 예, 그런데 이게 10일 안에 적어도 반드시 한 번은 휴일, 일요일이라도 한 번은 끼어 있겠지. 그 밖에 법정 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중간에 끼어 있는 휴일은 점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일째가 휴일이라 그러면 그거는 점프를 합니다. 요거 빨리 두 줄 읽어.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어쨌건 10일 안에 결제가 끝나는 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수표인데 우리나라의 여러분 은행은 거의 망하는 게 없죠. 실제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흡수합병을 당한 적은 있어도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갑이을에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아래쪽에 수표의 지급인이 A은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A은행이 이 수표의 채무자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의 지급은행이 채무자가 되면 이러면 이 은행을 믿고 아주 길게 수표를 유통을 시켜버릴 거 아니야. 은행은 안 망하니까 안심하고 느긋하게. 어떤 거를 막아야 할까? 먼저 첫 번째 수표의 지급인 A은행이 인수를 하는 행동은 절대로 금지를 해. 인수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이거 은행이 인수를 했는데 희한하네. 희한하지만 어쨌건 3년 동안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가 봐. 이런 오인을 불러일으키니까 인수를 해서는 안 돼. 이런데 만약에 은행이 인수를 하는 문구를 썼다면 기억이 뭐가 나나? 수표의 이만희는 무시한다. 수표의 이만희는 무시한다. 이만희는 뭐야? 이자, 만기, 인수는 무익이다 이 말이지.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수표에다가 지급인이 배설을 하는 것도 안 돼. 왜 안 되는지 보자. 오, 혁봉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음과 그리고 수표에서 이거를 만약에 수표의 지급은행이 배설을 하게 되면 상환 의무자가 되지. 경우에 따라서는 재상환 의무자가 될 수도 있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셀 가운데 어쨌든 적어도 수표의 지급은행이 배설을 하면 상환 의무자 5번 셀에 들어가는 물어주는 의무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표의 지급은행이 몇 년 동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야? 반년 동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나? 이러면 이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느긋해져 버리는 거야. 은행이 망한 적은 없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거 굳이 10일 안에 뛰어갈 필요 없다. 느긋하게 5개월 29일은 돌려도 되는 거다. 이래 버리면 아름답지 못한 수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표의 지급은행이 배설을 해서 상환 의무자가 되는 것 금지하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됐다. 이런데 이야기 보자. 이게 만약에 A은행이 지급인인데 갑이은행에 발행을 했고 우리 A은행에게 배설을 했고 A은행이 이제 배설을 하는 거지. A은행의 배설. 이거를 금지를 한다는 건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행의 홍길동 은행장, 홍길동 대표가 이따위에 배설을 만약에 했다면 이 배설은 무효입니다. 전혀 배설로서 효력이 없다. 알겠니? 이거는 은행이 인수를 해서 3년씩이나 책임을 지는 거는 막는데 그거는 방지를 한다. 그건 이미 공부를 했고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6개월씩이나 책임을 지는 이것도 결국 인수를 한 것과 비교할 때 어쨌건 3년까지는 아니지만 꽤 긴 시간을 책임을 져서 사람들을 느긋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니까 인수를 하는 걸 금지하는 것과 취지는 똑같은 취지에서 이것도 금지를 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야 할까? 이거는 이게 수표의 지급인이 배설을 했다가 아니고 수표의 지급인 수표의 지급은행에게 배설을 했다. 수표의 지급은행에 대하여 배설을 했다는 거지. 이거는 영수증의 효력이 있다. 의미가 뭐니? 저거는 아니 을이라는 사람이 왜 A은행에게 이걸 배설을 했을까? 을이 A은행을 뭐 예뻐해가지고 사랑해서 배설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A은행이 을에게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을은 A은행에게 수표를 넘겨준 거겠지. A은행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A은행이 을에게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을이 A은행에게 A은행님 주신 돈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라는 영수증의 의미가 있다. 알겠냐? 이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구별해야 돼. 알겠나? 그래서 이게 누구의 배서와 누구에 대해 알겠나? 누구의 배서, 누구에 대한 배서 그거를 구별을 해서 그 어떤 것은 무효고 어떤 것은 영수증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자. 이게 후일자 혹은 선일자라는 말이 이게 뒤바뀌어서 수백 년 동안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봐. 오늘 날짜가 7월 1일이래.
이런데 여기 갑이 을에게 발행을 할 때 정직하게 발행일 땡땡 7월 1일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를 오늘보다 더 뒤의 날짜로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수표를 찍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오늘보다 뒤의 날짜를 썼던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불러. 이런데 이건 뭐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까? 이런 거짓말을 갑이 이렇게 쓴 이유 9월 1일이라고 아니 당당하게 7월 1일이라고 쓰지 않은 것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원래 수표를 7월 1일 날 발행하면 7월 1일부터 10일 안에는 그게 항상 당좌익은 계좌에 잔고를 갑이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갑이 현재 여름철인 7월 달에는 가난한 거야. 돈이 없어.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바람 9월 1일이 되면 그때는 당좌익은 계좌에 돈을 가득 메꿔서 채워둘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사정을 해서 을님 제가 9월 1일이 되면 꼭 돈을 당좌익은 계좌에 채워둘 테니까 8월 말일까지는 절대로 이 수표를 들고 A은행에 가지 말아요 라고 사정을 하고 을이 아이고 알았어 나 을은 대인배요 이래 가지고 발행되는 게 선일자 수표야. 8월 말일까지는 지급 제시를 하지 않기로 갑과 을이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거짓말을 쓰는 거야. 예, 이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7월 1일 날 발행을 하는데 실제로 지급이 되는 것은 9월 1일 이후의 날짜로 연기하는 수표를 만들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고 연기하는 수표 그래서 짧게 연수표라고 불러요. 예, 이러면 과연 이런 것도 수표로 효력이 있는가? 당연히 효력이 있다. 그지? 9월 1일이라고 거짓말을 썼다 하더라도 7가지, 8가지 또는 9가지 꼭 써야 할 사항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어음이나 수표는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분명히 이 두 명이 을이 갑에게 말하기를 나 을은 대인배요. 나는 절대로 9월 1일 전에는 이걸 지급 제시를 하지 않을 거요.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8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했다면 이럴 때 말입니다. 당좌익은 계좌에 잔고를 넣어두지 않았던 갑은 깜빵을 갑니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수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합니다. 엄보다 세게 처벌합니다. 여기 봐. 요거 빨리 두 줄 읽어. 이게 수표법 조문입니다. 읽어. 기재된 발행일이 9월 1일인데 그게 도래하기 이전에 대인배랍시고 호언장담했던 을이 비겁하게 8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했다면 이런 수표에 대해서 A은행은 만약에 갑의 당좌예금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그 제시된 8월 1일 날 지급하여야 한다. 알겠나? 그런데 거꾸로 대부분은 당좌예금 계좌에 갑의 예금 계좌에 잔고가 없겠지. 그러니까 선일자 수표를 갑이 썼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잔고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 깜빵 간다. 뭐라고? 그게 8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한 것도 9월 1일 이전에 지급 제시를 한 것도 이 지급 제시는 유효하고 제대로 지급 제시를 한 걸로 인정한다. 이러니까 제대로 지급 제시를 했는데 그 지급 제시에 대해서 잔고가 없었다. 그러면 요게 쉽게 말해서 깜빵 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처벌 규정에 그 적용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건 정말 많이 나왔지. 빨간 연필 들고
이것도 8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한 것도 제대로 적법하게 을은 지급 제시를 한 걸로 본다고. 8월 1일 날 을이 지급 제시를 한 거 제대로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이 거절이 되었기 때문에 을은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물어줄 상환 의무자가 있다면 제대로 상환 청구권이 보전된다. 적법하게 제대로 지급 제시를 한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여기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봐. 만약에 혼장담했던 9월 1일 이전에 8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당좌예금 계좌에 돈이 있다면 은행은 지급을 하는 거고 당좌예금 계좌에 돈이 없다면 발행한 갑은 깜빵에 가고 그 지급 제시 자체는 적법하니까 을은 또 다른 상환 의무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보전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거, 이때도 8월 1일 날 은행은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서술어가 끝나지. 이건 앞에 어떤 말이 그게 중간에 빠져 있는 거야. 당연하게 생략이 되는 게 당좌예금 계좌에 갑의 당좌예금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A은행은 지급하여야 한다. 요 말이 빠져 있는 거야. 만약에 돈이 없다면 지급 못하는 것이 그때는 갑을 깜빵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고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이라는 말이 당연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게 9월 1일이라고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8월 1일 날 을이 지급 제시를 한 건 제대로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한 걸로 본다 그랬거든. 아니 그러면 이게 저 수표 용지에 발행일 땡땡 9월 1일이라고 써둔 이 날짜 9월 1일은 도대체 아무짝에도 개뿔도 의미가 없는 기재가 된다는 말인가? 8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해도 적법한 지급 제시로 한다는 것 9월 1일이란 이 기재는 개뿔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기는 있어. 이거 여러분 빨리 석줄인지 넋줄인지 읽어요. 예,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번도 더 이야기를 했던 게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은 발행일 더하기 10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발행일은 쓰여져 있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하면 그것도 또 적법한 지급 제시로 봐준다는 의미가 있다. 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급 제시 기간 10일. 그게 9월 1일부터 카운트를 해서 10일. 요 날짜 안에 지급 제시를 하면 그것도 적법한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거 여러분 알지? 수표의 지급 위탁의 취소는 10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 위탁을 취소를 못한다. 수표는. 그런데 수표의 지급 위탁 취소 10일이 지나야 한다. 그것도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10일을 카운트해서 그게 지난 후에 지급 위탁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아까 응과 수표의 시효 기간을 이야기할 때 수표의 시효의 기산점이 만만 환제, 텐텐 환제 이랬잖아. 여기에서 이 10일이 지난 그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 혹은 6개월이라고 할 때 이때 그 텐텐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이 지난 시점 이때부터 요 텐텐이 카운트가 되는 것이다. 예, 이래가지고 9월 1일이라고 써둔 이건 개뿔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왔거든. 눈 감아라. 이게 증권 용지에 쓰여져 있는 9월 1일은 세 가지의 기술이 된다. 세 가지 시작.
예,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 을이 나는 대인배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갑을 안심을 시켜놓고는 이랬던 을이 8월 1일 날 지급을 해가지고 결국 갑을 깜빵에 보냈단 말이야. 이게 문제는 뭘까요? 분명히 지급 제시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을이 갑에게 그 약속을 깨고 갑을 깜빵에 보냈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지급 제시를 안 하기로 했던 둘끼리의 약속은 유효한 약속이고 지켜졌어야 되는 약속인데 그걸 을이 깼단 말이야. 깼기 때문에 갑이 깜빵에는 가지만 깜빵에 들어가 있는 갑은 그 계약 위반을 특약 위반을 이유로 을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거 여러분들 내가 밑줄 긋는 부분 똑바로 한번 읽어봐. 이때 9월 1일 이전에는 절대로 A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는데 이러한 특약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을이 특약에 위반하여 8월 1일 날 A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면 을은 갑에게 깜빵에 간 을은 그 비겁하게 약속을 위반을 했던 갑에게 채무불이행 손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을이 갑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아니? 을은 갑에게 9월 1일 이전에는 절대로 내가 지급 제시를 안 하겠소 라고 약속을 하고 또한 9월 1일 이전에 나 을이 이 수표를 또 다른 사람 제3자인 병이나 정에게 또 양도하지도 않겠소. 병이나 정에게 양도를 하면 병이나 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8월 달에 지급 제시를 해버릴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때 어떤 약속과 어떤 약속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지? 그래서 9월 1일 이전에 절대 나 을은 이걸 가지고 A은행에 지급 제시도 안 하고 병이나 정이라는 사람들에게 양도도 하지 않을 거요 라고 약속을 한꺼번에 하거든. 이런 약속은 효력이 있다. 여기에 위반해가지고 지급 제시를 했거나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그래서 결국 갑을 깜빵을 보냈다면 그때는 을은 갑에게 손배 책임을 진다. 예, 이제 밑줄 끄은 것 닦았습니다. 모든 문장을 여러분이 다 읽으십시오. 빨리 읽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주제 수표의 지급 보증. 뭐 이거는 우리가 강의를 할 때 FOR 보증하고 비교해서 지급 보증은 별개의 개념이다 그랬고 지급 보증에는 세 가지 요소를 꼭 써야 한다. 한 가지 두 가지 간략하게 약식으로 하는 거 안 된다. 눈 감고 수표의 지급 보증 VVIP 고객인 갑이 설령 계좌에 잔고가 없는 그런 실수 그런 상태에서 발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A은행의 돈으로라도 꼭 물어주겠다. 지급을 하겠다. 그게 지급 보증인데 어떤 세 가지를 써야 하는지 읽어. 예,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한 가지라도 빠지면 지급 보증이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수표의 지급 보증은 뒷면에 하는 건 절대로 용납을 안 한다. 앞면에 있어야 한다. 아까 했지. 이런데 이때 수표에 A은행이 VVIP 고객을 위하여 지급 보증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비가 온다면 따위 이런 걸 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보증을 했던 그 A은행이 여기에 뭔 글자를 썼다면 전부 싸그리 무시한다. 뭐라고? A은행이 지급 보증을 딱 하는 순간 일반인들은 이거 현금하고 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5만 원권하고 똑같은 현금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변경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임당권에 한국은행이라고 쓰여져 있지. 그리고 그 저 지폐 넘버가 이렇게 또 인쇄가 돼 있을 건데 한국은행 글자를 두 줄로 여러분이 북북 긋고 변경을 해서 국민은행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그게 현금 5만 원권이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지. 무익 무시하면 돼. 그 다음에 사임당 얼굴 위에 만약 비가 온다면 if 문구 써봤자 무시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뭔 글자를 치더라도 사임당권 5만 원에 그걸 여러분이 4만 원이라고 일부 금액으로 이렇게 바꿨다 무시하면 돼. 뭐 다 똑같단 말이야. 변경이든 조건부든 일부든 뭐 어떤 문구를 쓰든 전부 다 무시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유가 뭘까? 지급 보증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이건 현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뭔 글자를 쓰든 다 무익으로 무시하고 그냥 순수한 지급 보증이 있는 수표로 효력이 있다. 예, 이런데 문제가 지급 보증인인 VVIP 고객을 위해서 지급 보증을 했던 A은행은 주 채무자 무조건의 채무를 지는가? 그건 아니다. 지급 보증인은 조건부의 채무를 진다. 예, 이것은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부라고 하는 것. 영어로 써라. 어떤 때만 지급 보증은 책임을 진다. when, where, how를 조건으로 책임을 진다. 여기 when, where, how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영어가 뭐지? 시작하는 when이야. 빨갛게 밑줄 when에. 여러분이 썼던 when, where, how 가운데 when, where, how에서 when이 제일 중요하다. 빨갛게 표시. 의미가 뭐니? 아무리 지급 보증을 A은행이 했다고 하더라도 소진이 when 지급 제시 기간 10일 내에 왔을 때만 조건으로 책임을 진다. 예, 그 다음에 요게 빨간 별 이게 두 번 나왔는데 뭔 의미인가 하면 A은행이 지급 보증을 했다. 은행은 대한민국에서 망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줄 거야. 무조건이란 말은 좀 잘못되었고 거의 틀림없이 줄 거야. 이런데 거의 확실하게 A은행이 틀림없이 줄 거니까 이 수표 위에 도장을 찍은 다른 사람들이 상환 의무 물어준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A은행이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수표금 지급 청구를 당할 가능성은 없어. 수표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은행이 외국의 어떤 예를 보면 망하기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했다고 해서 기존의 채무자들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야.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책임이 있는 거야. 망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표의 지급 보증이 FOR 보증하고는 뭐가 다른가? 요거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 뭔가 하면 이게 말이야 요 부분인데 우리가 아까 FOR 보증인이 보증이라고 부르지.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쓸까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Y가 FR 보증 을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럴 때에 만약에 병이 보증인 FR 보증인에게 언금을 지급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Y가 물어냈다면 이때 Y는 을에게 어떤 권리 있다? 구상권이 있고 갑에게도 물어달라 구상권이 있다 이랬지. 이런 규정이 헌법에는 있어. 하지만 수표의 지급 보증의 경우에 A은행이 VVIP 고객인 갑을 위하여 지급 보증을 했고 VVIP 고객 대신에 A은행 지급 보증인이 돈을 지급을 한 경우에도 수표법에는 구상권 조문은 없다.
그거는 지급보증은행이 고객인 갑을 대신해서 돈을 줬을 때는 갑에게 돈을 구상하라, 돈을 달라고 요구를 못하느냐,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건 민법에 따라 당연히 민법에 따라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수표법에는 조문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예, 이래서 수표의 지급보증은행이 갑을 대신해서 지급을 했을 때 수표법으로는 구상권 규정이 없다. 뒤에 메모하는 게 좋을 거야. 민법으로는 구상할 수 있다라고 메모해 둔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환음의 지급인이 도장을 찍는 걸 인수라고 하잖아. 그런데 수표의 지급은행은 인수는 못하고 그 대신에 지급 보증을 하잖아.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시효기간이 인수를 한 주채무자는 3년 시효기간이지만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1년 시효라는 거 알고 있지? 3일반 일반반에서 맨 왼쪽 기둥이 차이가 있다. 3년과 1년. 그 다음에 이게 환음의 지급인에게는 여기 봐. 이게 환음이라고 하자. 환음이야. 환음이 갑이 을에게 을이병에게 배설을 했는데 환음의 지급인 아래쪽에 땡땡땡 A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때 병이 A에게 인수 좀 해주시겠어요? 이랬다가 A가 인수를 거절을 하면 인수가 거절이 되면 병은 을이나 갑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가 있지. 인수 거절의 경우에도. 그런데 환음의 인수는 거절을 당하면 전자에게 물어달라고 하지만 만약에 수표에서 갑이 을에게 수표를 발행을 했고 그리고 아래쪽에 땡땡땡땡 해서 A은행 수표의 지급은행이 있는데 이때 병이 A은행에게 뭐 인수를 해달라 그런 건 없잖아. 수표에는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여기는 인수 요구, 인수 제시를 했던 거고 여기에는 지급 보증을 요구를 했다고 치자. 지급 보증을 요구를 했는데 A은행이 거절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화를 내면서 을이나 갑에게 물어달라 이런 건 없는 거야. 이거는 있지만 이거는 없단 말이야. 왜 없나? 이거는 당연한 거지. 1956년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급보증은 쓰이지 않아. 아주 예외적으로 대우조선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한다. 이런 것은 한국은행의 총재의 승인과 그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거지. 뭐 얘가 한국은행도 아니고 그리고 대우조선도 아니고 산업은행도 아닌 개인이 은행에 가서 어이 A은행 니들 이거 좀 지급보증해줘. 그러면 A은행이 병을 향해서 혹시 대우조선이십니까? 아니 나 그냥 민간인인데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게. 이건 당연히 거절을 하는 거고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놈이 미친놈이고 이게 지급보증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병이 을이나 갑에게 화를 내면서 물어달라 이런 건 없는 거야. 알겠나? 워낙 당연한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이걸 2번을 출제를 했어. 학생들이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거든. 한 번 더. 이게 뭐를 요구했다가 뭐를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전자에게 상환청을 못하나 시작. 수표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가 하더라도 수표 소신이 전자에게 물어달라고는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모든 강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앞에 그림으로 처리가 됩니다. 글자로 읽으면 메모리 되어서 메모리 기억하다가 아니고 푹 빠져서 메몰 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나중에 떠오르지가 않을 거야. 그림으로 보셔야 돼. 이거 말입니다. 앞면에 보니까 갑이 을에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을의 이름을 기재를 안 하고 공란으로 했군요.
이런 거를 어떤 수표라고 부른다. 무기명식, 소진출급식 혹은 지명 소진출급식. 이 세 가지는 모두 똑같은 효력이 있죠. 이런데 이걸 을이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을이 잃어버렸고 병이 습득을 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봐. 병은 무권리자 습득자이지만 뭐 쉽게 표현하자면 배사 연속은 있죠. 겉보기에는 얘가 자격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병이 신한은행에 바로 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신한은행은 째깍 지급을 해버릴 거라고. 을은 큰일 나는 거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수표, 특히 무기명식이나 소진출급식 이런 걸 들고 있는 이런 수표를 들고 있는 소진을은 여기에 두 줄을 끌 수가 있다. 이 두 줄을 횡선이라고 불러. 이거를 두 줄을 끊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그러면 이 수표, 이 지급인인 신한은행은 아무에게나 이 그 습득자 병과 같은 놈에게 지급을 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일단 여기에 두 줄을 횡선을 긋게 되면 신한은행은 지급이 제한이 된다. 누구에게만 신한은행은 지급을 할 수가 있을까? 횡선이 그어져 있는 수표라 그러면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에게는 지급할 수가 있고 또 신한은행과 아주 긴 시간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거래처에게는 지급할 수가 있지만 다른 은행도 아니고 신한은행이 신원 파악하기가 힘든 기존의 거래 관계가 없던 그런 사람에게는 지급을 못하게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바로 조문 읽어야 됩니다. 저 페이지 넘어가면 조문이 있어. 자, 38조 1항 가자. 예. 여기에 보니까 1항 1거 두 줄이 그어져 있는 횡선수표의 지급인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 또는 신한은행과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가 있다. 알겠니? 예.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더라도 함부로 잘못 습득자 따위 이런 놈에게 지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횡선을 을이 끈 거고 이거를 두 줄의 횡선을 을이 끈 뒤에 결국은 또 잃어버렸다면 이거를 그리고 병이 습득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병이라면 길 가다가 한번 자 좋은 거 상상해 볼까? 길 가다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여러분이 습득해서 완전 대박이다. 지금 마음이 막 쿵쾅쿵쾅 난리도 아닐걸? 그런데 이 수표 왼쪽 위 모서리에 두 줄의 횡선이 있어. 병님 이거 들고 신한은행에 가봤자 여러분은 신한은행과 거액의 거래를 오랜 기간 해왔던 거래처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못 받아요. 그럼 어떤 꼼수를 부릴까? 지갑 안에 딸랑 만 원짜리 한 장 있어. 그러면 하나은행으로 가. 하나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만 원을 입금을 하고 동그라미 1번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하나은행에서는 만 원을 입금을 받고 신규 계좌 통장을 만들어 주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기껏해야 딸랑 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는 이 통장에다가 통장 그 책자 형태의 통장에다가 그 통장 갈피에 책갈피에 1억 원짜리 횡선 수표를 꽂아서 하나은행에 입금을 할 거라고. 이러면 하나은행에서 창구의 직원이 우리 은행 수표가 아니고 타행 수표군요. 오늘 월요일 날 병님 입금을 하셨는데 타행 수표이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2시 후에 인출되십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럼 내일 오후 2시까지 하나은행은 도대체 뭐를 하는 걸까요? 동그라미 4번 하나은행은 그거를 들고 저기 명동에 있는 로얄 호텔로 갑니다. 그러면 로얄 호텔에서
신한은행의 그 담당자가 들고 온 하나은행 수표와 하나은행의 담당자가 들고 있는 신한은행의 수표를 서로 바꾸는 그걸 어음교환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이제 주고받고 상계 처리를 하는 거. 이거를 서로 상계 처리를 했다는 건 결국은 신한은행이 하나은행에게 그 1억 원을 지급을 한 것과 똑같게 되지. 동그라미 5번. 그러면 원래 그 창고의 직원이 이야기를 했던 대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습득자 병은 그거를 하나은행 그 계좌 통장에서 인출해 가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6번. 이 동그라미 1번에서 6번까지의 흐름을 보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은행은 습득자 이 병이라는 놈의 마치 도구 역할, 놀이개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은행이 이런 병놈에게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실정법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은행은 일단 그 수표 왼쪽에 모서리에 두 줄이 끄어져 있는 횡선수표라면 다른 은행에서는 취득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은행과 장기간 거래를 하고 있던 거래처로부터는 취득할 수 있지만 길 가든 뜨내기 이제까지 거래도 없다가 오늘 만원짜리 입금했던 이런 놈에게서 하나은행이 횡선수표를 동그라미 3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은행은 취득의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요거 빨리 조문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자. 자, 거기 38조 세 번째 항. 여러분 읽어? 예, 내가 읽어줄게. 세 번째 항. 하나은행은 자기 하나은행과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외의 자를 위하여 이외의 길 가든 뜨내기 오늘 겨우 만원 입금했던 이런 놈을 위해서 횡선수표를 신한은행에 가서 받아다 주는 그런 심부름 따위를 하나은행이 하지는 못한다. 알겠는가? 예, 여러분은 조금 전에 아주 유딩도 알아듣는 쉬운 용어를 이해를 하셨는데 이해를 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횡선수표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다. 어떤 효력이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지급인인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 또는 신한은행의 거래처 외에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급 제한. 그동안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 또는 기존의 하나은행의 거래처를 제외한 다른 자를 위해서 취득을 하는 심부름을 해서는 안 된다. 취득의 제한. 이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사례를 보면 신한은행은 잘못이 없지요. 신한은행은 여기에 동그라미 5번 결제를 한 게 하나은행에게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은행 또는 거래처에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은행에 지급했으니까 신한은행은 지급의 제한에 위반한 게 아니고 하나은행이 취득의 제한에 위반한 거예요. 이럴 때에 이 하나은행의 그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을입니다. 을은 나중에 설령 채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급인이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신한은행은 면책이 됩니다. 신한은행은 적법하게 다른 은행, 하나은행에 지급을 했으니까 잘못이 없고 책임을 안 진다고. 아무리 채권 판결을 받아오더라도 을은 신한은행에서 돈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손배 청구를 들어가야 할까요? 을은 하나은행에게 손배 청구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손배가 바로 조문수표법 38조 5항에 있어. 여러분이 빨리 요거 읽어. 5항을 읽어.
뭔 말인지 알겠나? 여기에서는 만약에 그게 쓰여져 있는 수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을이 하나은행에게 취득의 제한에 위반해서 니들이 취득하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1억 원짜리 어음이 없어지는 바람에 수표가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런 것까지 물어달라고는 못하고 딱 1억까지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 빨갛게 표시할까? 요거야. 요게 작년에 나왔을 거야. 뭐 이러면 이제 끝났네. 자, 이제 나머지는 조문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1항 읽어.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게 뭘까? 이게 누가 횡선을 끌 수 있는가? 수표의 횡선을 끌 수 있는 건 발행인만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이 끌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을이 끌 수도 있다. 소진이 끌 수도 있다. 요거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읽어. 예, 일반 횡선 특정 횡선이 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항 읽어. 여기에 그냥 두 줄만 끄었다. 혹은 그 두 줄 끈 그 중간의 간격 부분에 은행이라는 글자만 썼다. 그러면 그는 일반 횡선 수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두 줄의 횡선 가운데 국민은행이라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써놓았다. 그러면 특정 횡선 수표라고 불러. 이런 식이야. 알겠니? 두 줄의 횡선 가운데 국민 이런 식으로 써뒀다면 그건 특정 횡선이라고 불러.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읽어. 뭐 당연한 이야기지. 일반 횡선은 특정 횡선으로 바꿀 수 있지만 특정 횡선을 일반 횡선으로 바꾸려면 국민은행의 글자를 국민은행을 삭제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예, 마지막에 아래쪽에 5항을 읽어. 예, 이게 만약에 횡선이나 또는 국민은행의 글자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그건 말소하지 않은 여전히 원래의 횡선 수표로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횡선을 끄었다면 어떤 효력이 있다? 지급의 제한, 취득의 제한이란 효력이 있다. 38조 1항 읽어. 예, 그 다음에 일반 횡선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다른 은행에게 지급할 수 있고 또 신한은행이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일반이 아니고 특정 횡선이라면 국민은행이라는 글자가 횡선 사이에 들어있다면 두 번째 항을 읽어. 요거 빨간 밑줄 그어줄게. 빨간색만 읽어봐. 특정 횡선수표 국민은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횡선수표의 지급인인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에게만 지급할 수가 있다. 빨간 밑줄만 읽어. 예, 신한은행에 지급 제시가 된 게 특정 횡선 수표일 때 이때 신한은행은 횡선 사이에 쓰여져 있는 지정된 국민은행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 파란 밑줄 그어줄게. 그런데 이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게 여기에 지급인 땡땡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횡선 사이에도 신한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이러면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신한은행은 우리 신한은행의 오랜 기간 거래처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예, 그거 여러분 이제 파란색으로 만약에 특정 횡선 수표의 지급인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똑같은 지급인과 똑같은 은행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신한은행의 거래처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세 번째 항 읽어.
예,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항을 읽어. 여기까지만 읽어. 요게 딱 이제 한 번 나왔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뭔 말인가 하면 여기에 말이야 신한은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또 횡선이 더 있어. 우리은행이라고 또 횡선이 두 개가 있어. 우리. 이럴 때는 여기는 국민이라고 쓸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특정 횡선이 두 개가 있다면 둘 중에 누구한테 줄까? 이때는 신한은행은 국민에게도 우리에게도 못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딱 이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야. 뒷부분은 모르더라도 60년간 딱 한 번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하겠지만 요 부분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요거 읽어. 5항을 읽어.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게 뭘까? 1억 원의 한도, 액면 금액의 한도에서만 위반한 하나은행 등등이 책임을 진다. 그게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완을 하고 문제를 풀이를 하고 끝낼게요. 여기 봐. 이게 지급인이 신한은행인데 그게 일반 횡선이 아니고 특정 횡선이군요. 여기에 국민은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데 이걸 을이 현재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이것을 어디에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될까? 을이 만약에 다이렉트로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신한은행은 안 줘요. 아까 특정 횡선 수표의 지급인 신한은행은 지정된 국민은행에게만 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특정 횡선 수표를 소지한 을은 자기의 그 수표를 지정된 국민은행에게 예치를 하는 거야. 예금을 하는 거야. 기억을 읽어. 얘가 한 번 더 특정 횡선 수표의 소진 을은 지정된 은행인 국민은행에게 그 횡선 수표를 예금해야 돼. 입금. 그러면 국민은행에 그 명동에 있는 로얄 호텔 담당하는 어음교환사업 담당하는 김 과장이 로얄 호텔 어음교환소로 이 수표 용지를 들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뻔하지.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수표,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신한은행의 수표를 서로 바꾸어서 상계하는 결국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지? 마지막에 그거를 을이 인출을 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결제가 되는데,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몇 번 이야기했던 명동성당 아파트 로얄 호텔의 어음교환 수표 교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데 말이야. 문제는 이것이 국민은행에 그 명동 로얄 호텔의 어음교환소를 담당하는 김 과장이 원래는 김 과장이 이걸 어음이나 수표를 교환하기 위해서 명동에 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 바쁜 일이 있어. 국민은행의 김 과장이. 그러니까 바로 국민은행 바로 그 건물 점포 옆에 기업은행이 있거든. 기업은행의 강 과장과 국민은행의 김 과장이 아주 친하대. 이럴 때 오늘 바쁜 일이 있는 김 과장이 기업은행 강 과장에게 야, 강 과장아, 기업은행의 담당자인 네가 강 과장 네가 나 대신에 우리 국민은행의 담당자인 나 대신에 수표 들고 한꺼번에 들고 로얄 호텔에 좀 갔다 와주라 라고 기업은행에게 위탁을 부탁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기업은행이라고 쓴 것은 국민은행 수표를 기업은행에 넘긴다는 뜻이 아니고 기업은행에게 강 과장에게 기왕 거기 그 로얄 호텔에 명동에 가는 김에 우리 거도 네가 함께 교환을 해줘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 이러면 서로 의리가 있는 친한 친구니까 기업은행 강 과장은 국민은행 김 과장 대신에 이걸 함께 이제 로얄 호텔로 들고 가는 거야. 이제 보자. 여기에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원래 여러 개의 특정 횡선이 있다면 그거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개의 특정 횡선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로얄 호텔에 제시해서 국민은행 대신에 기업은행이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특정 횡선이 기업은행께 꺼져 있다면 이럴 때는 신한은행은 기업은행의 강 과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예, 뭔 말인지 알았냐?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제 그러면 문제 빨리 풀자. 이제 내려와봐. 문제 91번에 1번 읽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원래 저 수표에는 을의 이름을 확정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음과 달리 수표에는 을의 이름을 확정적으로 기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예 공란으로 내버려 두던가 혹은 소진 출급식 소진이라고 쓰면 되는데 수표에는 을이라고 일단 썼다가 마음이 바뀔 때 뒤에 글자를 끼워 넣어서 을 또는 소진에게 그걸 뭐라고 부르지? 지명 소진 출급식. 아래쪽에 요거 여러분 밑줄 거도. 예, 이런데 이것도 어쨌든 그것도 수취인 을을 확정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과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수표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명 소진 출급식도 무기명식 혹은 소진 출급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알겠냐? 1번 한 번 더 읽어. O야 X야. 올바르다. 지명 소진 출급식은 소진 출급식 또는 무기명식과 똑같게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읽어. 3번.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여기 화면에 보고 이 글자 뭐 말하지? 수표의 이만희는 무시한다. 10번 시작. 수표의 이만희는 무시한다. 이자를 쓰더라도 무시한다. 유익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뜻이 뭔지 혁봉쌤이 모르겠네. 읽어봐. 이게 수표는 어쨌건 열흘 안에 10일 안에 들고 오면 무조건 지급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 그게 뭘까? 미안한데요. 만기 땡땡 6월 5일 이따위로 쓰는 걸 말하는 거야. 6월 5일 날 꼭 드릴게요. 이때까지는 미루어 주세요. 따위의 글자 그거를 말하는 거고 만기를 써봤자 쓰지 않은 걸로 무시한다. 이만인에서 두 번째 글자 만기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4번은 올바른 지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4번 지문이 뭘 물어보는지를 실전에서 못 알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만기를 뜻한다는 거 그거 꼭 메모한다. 예. 그 다음 아래쪽에 92번 2번 지문 읽어. 이거 아까 이야기했지. 만약에 수표의 그 지급 은행이 배설을 하면 아까 우리가 그 했던 그 머리 글자로 그지 3일반 1반 반년 동안 그 책임을 지는 시효가 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느긋하게 유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설을 하면 안 된다. 2번 한 번 더 읽어. 예. 이게 3년 동안 책임을 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지급은행의 배서로라도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읽어. 여기 뭐지? 수표 보증. 수표의 지급은행은 FOR 보증도 해서는 안 된다 뜻이야. 메모해야 돼. 그게 FOR 보증을 하게 되면 P 보증이라고 똑같게 6개월 동안 수표의 지급은행이 책임을 지니까 이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느긋해질 거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무조건 10일 안에 결제가 끝나야 아름다운 수표다.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다음 문제 1번 읽어. A가 C에게 그 수표를 발행했는데 A 아래쪽으로 땡땡땡 B 은행이 지급은행인데 그런데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 제시 기간 중에는 A가 아무리 지급위탁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건 지급위탁을 취소하면 안 되는 거지. 10일 안에는 지급위탁을 취소하면 안 되는 짓거리란 말이야. 이건 했으나 안 되는 짓거리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도 B은행은 제시기간 중에는 C에게 지급할 수 있다. 올바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기간 중에는 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아냐 모르냐 물어본 거야. 시작.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 중에는 지급 위탁을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는 어떤 따위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은행은 무시하고 당좌익은 계좌에 있는 돈을 지급을 해버리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올바른 거 1번입니다. 그러면 2번은 잘못되었겠네. 2번 읽어. 이거는 원래 수표의 지급은행은 A은행이라는 그 갑과 거래를 하는 당좌예금 계좌가 있는 A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는 항상 수표 자금이 예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걸 갑이 을에게 수표를 발행을 할 때 A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잔고가 없다. 심지어 당좌예금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거짓말로 A은행을 지급인으로 갑이 발행을 했다. 당연히 갑은 깜빵을 갑니다. 그러나 수표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자, 그건 수표로서 효력이 없다. 잘못되었습니다. 요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빨리 자 화면에 써둔 이 페이지 열어 노트 238면 여기에 하단에 조문 박스가 아주 작은 글자로 빼곡하게 수표법 3조라는 조문이 나와 있나요? 수표법 3조 조문 박스 빨리 읽어요. 예, 그게 한마디로 수표를 갑이 을에게 발행할 때 아래쪽에 A은행하고 사이에 당좌예금 계약과 수표 계약이 있는 상태로 발행해야 건강한 수표인데 설령 그게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밑으로 땡땡땡 인점선 자금관계가 없거나 그 자금관계가 잔고가 없는 그런 부실한 상태라 하더라도 수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점선은 실선인 수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표 행위 수표의 발행 끄떡없다. 거기에 점선의 작은 글자 끝에 무인성이라는 글자 빨갛게 동그라미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진도로 되돌아와서 93번 문제의 2번 지문 그게 제대로 수표 계약 또는 당좌예금 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수표로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부분이 틀렸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95번에 이게 수표가 5월 1일 날 실제로는 발행을 했는데 기재는 7월 1일 날 기재를 했다. 그러면 이건 뭐 물어보는 거지? 요게 선일자 수표를 물어보는 거거든. 아래쪽에 내용은 쉬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선일자 수표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뻔한 문제 한번 보자. 96번에 3번 지문 읽어.
이게 9월 1일을 실제로는 7월 1일 날 발행했는데 수표에는 9월 1일이라고 거짓말을 썼던 선일자 수표에 대하여 을이 비겁하게도 대인배인양 해놓고 비겁하게 을이 A은행에 8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했다. 발행일자 전에. 여기에 그런데 8월 1일 날은 갑이 당좌인 계좌에 잔고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지급을 거절했겠지. 이럴 때도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니? 8월 1일 날의 지급 제시로 제대로 된 적법한 지급 제시이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적법한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 적법 제시를 했지만 지급이 거절이 되면 자신의 전자에게 뭐가 보전이 된다? 상환청권이 보전이 되고 행사할 수 있다. 올바릅니다. 알겠는가? 그 다음에 4번 읽어. 이게 뭐지? 대인배인양했던 을이 발행인인 갑하고 했던 약속에 위반해서 8월 1일 날 지급 제시를 했고 그래서 부도가 났고 이것 때문에 발행인 갑이 깜빵을 가게 되었다면 그때 수취인 을은 손배 책임을 부담한다. 올바릅니다. 뻔한 게 나온다. 어려운 건 전혀 없다. 아래쪽 문제 가자. 자, 여기에 화면을 이제 여러분은 쳐다봅니다. 갑이 을에게 수표를 발행을 이제 했고 밑에 지급인을 A은행으로 해서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A은행입니다. 그런데 실제 발행을 한 건 2월 1일인데 여기에 쓸 때는 수표에 2월 22날이라고 썼다. 이것도 어떤 수표지? 아우 지겨워라. 선일자 수표입니다. 그리고 을은 대인배인양 2월 22날 전까지는 절대로 나 A은행에 지급 제시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 2번 지문 읽어. O야 X야. 2월 22날 전에는 절대로 대인배인 나는 지급 제시를 안 할게요. A은행에 안 들고 갈게요 해놓고 2월 10날 지급 제시를 했고 그래서 부도가 나서 갑이 깜빵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잘못된 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4번 지문 읽어. 이걸 대인배인양 했던 을이 지가 지급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제3자 병에게 2월 10일 날 배설을 해서 넘겨버렸어. 이것도 비열한 행동이지. 병은 이걸 절대로 2월 22일 날 전에는 지급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런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 병이 A은행에 2월 22일 날 이전에 지급 제시를 하면 결국 갑은 깜빵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을이 병에게 2월 10일 날 배수한 것도 이것도 비열한 합의 위반 채무 불이행 손배 책임을 질 사유입니다. 그런데 4번 지문 끝까지 읽어. 이거를 병에게 배서한 건 을이 비열한 짓을 한 거지 병이 그거를 들고 A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병은 비열한 짓을 한 게 아니야. 병은 갑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때 갑이 병에게 손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병은 자기하고 대인배인 양이 약속했던 사람이 병은 아니거든요. 올바른 지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읽으세요. 5번 을이 지급 제시를 하지 않고 2월 10일 날 병에게 배서 양도한 후에 어쨌건 이거는 을은 비열한 행동을 한 건데 문제는 병이 3월 3일 날 A은행에 지급 제시해서 지급이 거절이 됐다. 이거는 2월 22일 날 이전에 병이 지급 제시를 한 게 아니고 쓰여져 있는 그 2월 22일 날의 기재를 기준으로 3월 3일 날 지급 제시를 했다는 건데 이거 옆에 뭐라고 쓸까? 손가락이라고 써. 이거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빨리 손가락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이들 손가락 올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무리 이게 2월 22날이라 쓰여져 있다 수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2월 10날 2월 12날 등등의 지급 제시를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한 지급 제시다. 아니 그러면 수표에 쓰여져 있는 2월 22날은 개뿔도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냐? 아니야.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지급 제시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지급 위탁 취소가 가능한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니까 여기서 쓰여져 있는 요 날짜 2월 22날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급 제시를 병은 한 걸로 인정이 되고, 그때도 만약에 지급이 거절이 되면 제대로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이 거절이 됐으니까 병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손가락으로 2월 22날을 기준으로 지급 제시 기간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3월 3일까지 이게 10일 내에 지급 제시한 건지, 시작하는 2월 22날은 빼잖아. 그리고 시작한 2월 23일부터 23, 24, 25, 26, 27, 2월 달은 마지막이 28일이지. 그 다음에 3월 1일, 3월 2일, 딱 3월 3일, 9일이거든. 그러니까 지급 제시 기간 내에 병은 제대로 지급 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올바른 거야. 이거 여러분 아래쪽에 5번 해설 빨리 읽어. 알았니? 그리고 여기에도 손가락 계산을 한다는 거 한번 써두고,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제 들어가자. 98번에 2번 지문 읽어. 여기에 여러분 중간에 잘라. 하지만 뒤에 자른다. 이게 앞부분과 선일자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재되어 있는 날짜, 우리 앞에 썼던 예로 하자면 원래 날짜 발행일은 7월 1일인데 거짓말로 9월 1일로 썼다. 그럴 때 지급 제시 기간은 개뿔도 그 9월 1일은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고 그건 기재된 9월 1일이 지급 제시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요 앞부분은 맞거든. 올바른 문장이야. 그런데 슬래시 뒷부분, 시효를 계산할 때는 실제 일자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아니야. 뒤에 시효를 계산할 때도 기재된 발행 일자를 기산점으로 해. 뒷부분이 잘못되었어. 그 다음에 4번 읽어. 이건 이제부터는 돈 주지 말아요 라고 수표의 발행인 갑이 A은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지. 말로 하니까 수표면에다가 쓸 수가 없지. 수표는 엉뚱한 을이나 병이 들고 있지 갑이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도 잘라. 수표면에 할 수 없고 뒤에 자른다. 앞부분은 올바르다. 그런데 뒷부분은 잘못되었다. 이제부터 돈 주지 말아요. 그건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은 ARS로도 하는 거예요.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뒷부분이 잘못되었다. 예, 그 다음에 99번에 2번 읽어. 만약에 병이라는 그 놈이 수표를 소지하고 A은행에 가서 이거 지급 보증 좀 해줘. 그러면 A은행이 병에게 혹시 대우조선해양이세요? 아니지, 일반인이지. 당연히 거절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때는 화를 내면서 병이 자신의 전자 을이나 발행인 갑에게 상환 청구를 못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제정신이 아닌 놈 취급을 당할 뿐인 거야. 그 다음에 5번 읽어. 뭔 말일까? 여기서 지급 보증인의 책임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채무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므로 이미 틀렸어. 뭔가 하면 갑이 을에게 수표를 발행했고 을이 병에게 수표를 배서했다. 그 뒤에 만약에 A은행이 지급 보증을 했다라고 할 때 먼저 앞에 이루어졌던 갑의 발행 또는 을의 배서가 X가 되면 뒤의 수표의 지급 보증도 덩달아 도미노로 X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지급 보증인이 책임이 없다? 아니야. 이것은 행위 또는 수표 행위는 도미노가 아니다. 어떤 행위이다? 독립성이 있는 행위다. 글씨 봐라. 예, 이러기 때문에 여기 이 문장 5번 지문은 행위 또는 수표 행위가 도미노다라는 식의 문장이니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5번 한 번 더 느낌이 들어야 돼. 읽어봐. 예, 그 다음에 내려가자. 아래쪽 문제 100번 문제 1번 읽어.
여러분들 이게 수표의 지급 보증인의 채무는 조건부니 무조건이니 조건부지. when, where, how, 특히 when 10일 안에 온 때에만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뜻.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 그게 VVIP 고객을 위하여 A은행이 지급보증을 했고 지급보증을 했던 A은행의 돈으로 수표금을 결국 결제를 해준 경우에 당연히 지급보증인인 A은행은 VVIP 고객인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민법으로 구상권이 들어가는 거지 수표법상 수표에서의 그런 구상권 조문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야. 자, 아래쪽에 2번 지문 2번 해설을 읽어. 어음보증의 경우에는 구상권 조문이 어음법 수표법에 있지만 하지만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수표법상으로는 구상권 조문이 없다. 민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빨리 여러분이 퀴즈 읽어. 이거 아까 뭐라 그랬니? 여기 한번 화면 볼까? 지급 보증을 하는 순간 일반인들은 이걸 현금하고 똑같다고 인식을 한다고. 그럼 현금인 5만 원권에다가 여기에다가 한국은행권 그걸 한국을 이렇게 지우고 국민은행권 따위로 바꾸었다 변경. 만약 비가 온다면 이라는 조건을 기재했다 조건부. 아니면 여기에 그냥 장난으로 5만 원이란 글자를 쓱쓱 지우고 4만 원이라고 그걸 일부 금액으로 변경을 이런 따위는 전부 다 무시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일부의 지급 보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는 없어. 틀린 거야. 여러분들 여기에 아래쪽에 화면을 쳐다보고 요 문구를 필기해주면 시험장 들어가서 편할 거야. 화면에 있는 요 글자 지급 보증이 되어 있는 수표에 쓴 변경이든 조건이든 일부든 이런 문구는 그냥 다 무시하면 돼. 그 다음에 아래쪽 지문 3번 읽어. 이제 횡선수표네. 일반 횡선이 지급인은 누구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은행 또는 그 신한은행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올바르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제. 특정 횡선수표의 지급인은 누구한테 지급하지? 102번에 1번 지문 읽어. 원래 그게 횡선수표의 지급인이 신한은행인데 횡선 중간에 국민은행이 특정 지정이 돼 있다. 그때는 신한은행은 지정된 국민은행에만 줄 수 있어. 그런데 지급인이 신한은행이고 그 횡선 중간에 거기에도 신한은행이 기재가 돼 있다면 신한은행이 신한은행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1번 읽어. 이때는 누구에게만 지급할 수 있지? 신한은행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어. 여러분 요 글자를 뭐로 바꿔야 되니?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인이 신한은행 그리고 횡선 사이에 지정된 것도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에게만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인 신한은행 자신의 거래처에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1번 해설. 실전에 들어가서 이거 안 보일 수도 있어. 모르고 달달 외웠다 그러면 이거 오답 찍을 거야. 1번 빨리 읽어. 해설.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A가 B에게 그지 수표를 발행했고 B가 소진이 두 줄의 횡선을 그었다. 그리고 C에게 넘겼다. 1번 읽어. 이거 O인지 X인지 상당히 혁풍세면 궁금하다. O야 X야. 1번 지문 이따위로 썼다면 X야. 이유가 뭘까? 이게 횡선수표가 앞면에 발행이 될 때 A가 도장을 찍고 화살표 B 이렇게 기명식으로 썼다면 B는 뒤에 또 배설을 할 거야. 그러나 A가 도장을 찍고 화살표 수취를 안에 공란으로 블랭크를 만들어 뒀다면 무기명식 혹은 소진 출급식이라는 거지.
이럴 때는 을은 꼭 배설을 하지 않고 훌러덩 넘기는 뭘 가지고 B는 제3자 C에게는 그 단순 교부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명식인지 아니면 무기명식이나 소진 출급식인지 그걸 안 밝히고 배설을 해야만 양도가 된다 따위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지문이야. 알겠습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제대로 풀 수가 있어. 1번 해설 빨리 읽어. 여기에 만약에 그런데 이것을 설령 소진 출급식 혹은 무기명식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 매를 버는 행동을 B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도 여전히 만약에 원래가 무기명식이었다면 C는 또다시 D라는 사람에게 넘길 때 또 훌러덩 넘기면 되는 거야. 꼭 배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은 잘못되었고 2번 읽어. 여러분, 요 글자가 뜻이 뭔지 알아채야 하는 거야. 혁훈쌤 지금 빨간 별 한 거 이거 뭐지? 여기서 B가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겁이 난다. 횡선을 꺼야지. 그리고 두 줄을 끊기만 했다는 거야. 어떤 횡선을 했다는 거지? 특정 횡선이니? 아니야. 두 줄의 횡선 빨갛게 밑줄 까. 두 줄의 횡선이란 그게 빨갛게 표시해. 요 문구가 실전에 뜨면 뭐라고 필기할까? 일반 횡선이라고 여러분이 꼭 문제지에 쓰고 풀이를 계속해야 돼. 일반 횡선이야. 알겠나? 그러면 눈 감고 한번 해볼까? 일반 횡선 수표의 지급인은 누구 또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니? 다른 은행에게 또는 자기 거래처에게만 줄 수 있지. 2번 지문 읽어. O야 X야. 거래처가 아닌 일반인 민간인 C에게는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2번 잘못되었어.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105번에 4번 읽어. 예. 여기에서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고 한마디로 길 가둔 뜨내기 병과 같은 놈에게서 취득해서 심부름하는 짓거리 한심한 짓거리를 하나은행에 해서는 않는다. 이외의 병과 같은 놈을 위해서 횡선수표의 심부름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끝나는 두 글자가 틀렸어.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6번에 여기에 뭐라고 시험장에서 필기해야 될까? 두 줄의 횡선 그러면 일반 횡선이라고 써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읽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횡선만 있다. 일반 횡선이고 그리고 이 두 줄 가운데 뭐 글자가 있는데 그냥 은행이라고만 썼다. 그것도 일반 횡선이야. 은행의 그 명칭이 없이 그냥 은행이라고 쓰면. 그래서 이러면 문자를 기재한 경우 요까지 기재한 경우 앞까지 여전히 일반 횡선이야. 이럴 때 병이 또다시 그 횡선 내에 특정 은행명을 기재해서 특정 횡선으로 바꿀 수 있어. 그지? 일반 횡선은 특정 횡선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3번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내려가자 108번에 4번 읽어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한은행 노량진 지점을 지급 담당자로 기재한 그 엄을 제3자방 지급엄이라 그러지. 그런데 제3자방 지급엄을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은행도 엄이라 그래. 은행도 엄하고 제3자방 지급엄하고는 똑같은 말이야. 용어를 알아도 해야 돼. 그러면 4번 읽어. 이럴 때 은행도 제3자방 지급엄의 경우에는 그때는 수표의 경우처럼 신한은행 노량진 지점이 지급인이 된다. 지급인이 아니야. 신한은행 노량진 지점은 지급 담당자일 뿐이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 자 거기 110번에 3번 읽어.
여러분들 환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주 채무자가 아니고 뭐죠? 상환의무사이다. 물론 배서인은 당연히 상환의무사이고 그러니까 3번 지문은 O야 X야.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1번 읽어. 뭐 외우면 되는 거니? 그게 시효기간 3 일반 일반반 두 번째 기둥 그지 상환청구권 그러니까 이게 3 일반 일반반 엄의 상환청구권은 시효기간이 1년이지만 수표는 반년입니다. 알겠지?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 112번 자 수표에 대해서 문장이 나오는데 2번 지문 읽어. 이게 수표의 지급은행이 배서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한 배서는 유효하다. 빨갛게 연필 밑줄 그어줄게. 수표에 누가 배서를 했다고? 지급인이 배서를 했어. 아까 우리 뭐라고 했니? 수표의 지급은행은 인수를 해서는 안 돼. 3년씩이나 책임을 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도 안 되고 그건 못지않게 꽤 긴 시간인 6개월씩이나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 배서 따위도 해서는 안 돼. 수표의 지급인이 배서를 하면 무효가 되는 거야. 알겠나? 조건이 있다 없다 그건 유인구일 뿐이고 안 되는 짓거리야. 그래서 2번 해설 빨리 읽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 113번 1번 지문을 읽어. 예, 이것이 수취인이 기재되지 않은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는 무기명식 혹은 소진 출급식 수표거든. 이거는 훌러덩 단순 교부로 넘기면는데 배설을 어떤 놈이 했다. 이게 매를 벌다라고 필기한다. 매를 벌다 그게 의미가 뭐지? 나중에 물어줄 책임을 부담한다. O야 X야. 올바릅니다. 자기압수표는 훌러덩 넘길 수 있는 소진 출급식인데 여기에 뒷면에 누군가 배설을 했다면 매를 버는 행동에 따라 책임, 담보 책임을 진다.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3번 읽어. 이게 또 가로 풀기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득 청구권 알지? 그게 수표상 또는 어음상 권리가 다 소멸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이득 상환 청구권. 그걸 일부 학자들은 어음금 청구권, 수표금 청구권, 어음 수표 권리로 인정을 하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지명 채권일 뿐이다. 알고 있지. 그런데 민법에서는 물건은 선의 취득을 하지만 채권, 지명 채권은 선의 취득이 안 되죠. 빨리 3번 끝까지 읽어. 여기에 판례에 의하면 이건 다른 말로 어떤 학설에 따르면이란 뜻이지 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 취득할 수 없다고. 예, 이러니까 3번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114번 내려가자. 여기 보자. A은행이 B에게 이게 자기압수표를 발행했네. 이때 B를 뭐라고 표현을 하지? 발행 의뢰인이라 부르는 거 알지? 필기해줘.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 3번 지문 읽어. 이게 아무리 자기압수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수표거든. 수표는 이건 지급제시기간 10일이 지나면 화끈론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수표상 권리는 없어지고 이득 상환 청구권으로 바뀐단 말이야. 3번 끝까지 읽어. 1개월이 지났다는 건 일단 수표상의 권리는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다? 이득 상환 청구권으로 바뀌었지. A은행이 수표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한다. 그게 아니야. 기껏해야 이득 상환 의무는 부담할 수가 있지만 이미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했어. 그래서 아래쪽에 요 글자 동그라미 해줘.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되었고 4번 읽어.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걸까? B가 발행 의뢰인이 자기 압수표를 1개월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면 어쨌건 10일이 지나는 순간 화끈으로 해제 조건설에 따라 수표상 권리는 없어지고 이득 상환 청구로 바뀌는데 그런데 자기 압수표를 보관을 하다가 C에게 배서 교부의 방식으로 자 이게 말이야 원래 여러분 자기 압수표는 훌러덩 넘기면 되는 거지 뒷면에다가 배서를 하면 매를 버는 행동이야. B는 매를 버는 행동을 한 거야. 빨리 필기해. C에게 배서했다. 이게 B가 매를 벌다 라고 쓴다. 이러면 B는 물어줄 의무를 부담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배설을 한 날짜가 1개월이 지난 뒤에 배설을 했다네. 뭐가 될까? 썩은 수표가 되어버린 거야. 썩은 수표라고? 이거를 뭐 어쨌건 유가증권의 효력은 인정을 기껏 해준다 하더라도 C는 뭐를 받은 것이 기한 후 배설을 받은 거야. 여기는 B도 잘못했고 C도 잘못했는데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거지? 썩은 걸 사서 먹은 C의 잘못이 더 큰 거야. 결론 한마디로 B는 C에게 물어줄 책임이 없다고. 알겠나? 그래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우와 진짜 어려운 문제. 올바른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써두면 돼. 요 부분에 C에게 배세했다. 이게 B가 매를 벌다라고 쓰고 1개월 이것은 썩은 수표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보일 거야.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게 응과 달리 수표의 경우에는 그게 기한 후 배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만 물어본다. 뭐 후의 배서가 수표에서는 기한 후 배서라고 10일 후의 배서가 기한 후 배서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그랬지. 아래쪽에 퀴즈 읽어. 이게 뭘까? 제시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수표의 배설안에도 날짜를 쓰는 게 예인데 날짜를 쓰지 않았다면 이게 10일이 지난 뒤에 수표를 배설을 했던 썩은 수표의 배설일까? 10일이 지나기 이전에 싱싱한 수표를 배설한 것일까? 날짜가 없다면 뭘로 추정을 해준다? 기한 전의 싱싱한 배설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올바른 지문입니다. 요거 문제와 해설 빨리 모두 다 딱 여러분이 3초 동안 읽어. 이 가운데 여러분은 뭐만 알면 되냐? 지금 화면에 내가 밑줄 끈 문구만 이게 올바르다는 걸 인식하면 문제는 풀리는 거야.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 요 내가 밑줄 끈 부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116번 간다. 116번에 1번 지문 읽어. 이건 뭐 출제한 거지? 수표를 갑이을에게 발행할 때 을림체가 6월 5일 날 A은행에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정한 날에 지급할 것. 그게 6월 5일 날 A은행에 가면 이 수표금을 받을 수 만기를 썼다는 뜻이야. 이건 못 알아먹을 거야 니들. 옆에 빨간 별 해도 못 알아먹는다. 내 5만원 빵 할 수 있다. 이게 만기를 썼다는 뜻이야. 이러면 머리 글자로 뭐가 나와야지? 여러분이 빨리 해. 그치? 수표에 쓴 이만희는 무시한다. 수표에 쓴 이만희 두 번째 머리 글자 만기는 무시한다. 이러니까 1번 지문은 O야 X야. 올바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 어음을 지급을 할 때 500만 원짜리 어음을 갑이을에게 발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만기 땡땡 4월 1일 100만 원, 5월 1일 100만 원, 6월 1일 100만 원. 그걸 뭐라 부르지? 분할 출급. 그건 분할 출급은 어떤 기재사항이다? 유해적 기재.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 기재대로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야. 2번이 잘못되었다. 그지? 그 다음에 끝났구나. 116번이 마지막이었구나. 아주 어려운 강의 긴 시간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건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수강을 하신 거 거의 빠짐없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강의 시간은 좀 길었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